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냄새, 거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내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여긴 내 가장 친한 친구, 김서연의 집이다. 그리고 내 맞은편에는 서연이의 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다. 우리 하은이, 이제 정말 우리 새아가가 되는 거네. 어머니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만 그 내용은 나에게 시베리아의 한파처럼 차갑게 파고들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하하, 어머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보았다. 그곳에는 서연이의 오빠, 김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았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와 같은 생각일까?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라고, 제발 누가 좀 깨워달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일까?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한 달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달 전, 내 세상은 회색빛이었다. 웹툰 작가 이하은, 29, 거창하게 작가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마감에 쫓기고 댓글에 상처받고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평범한 프리랜서일 뿐이었다. 내 작업실 겸 원룸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 빠진 커피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새하얗게 비어있는 타블렛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 삶의 유일한 빛은 10년 지기 친구, 김서연이었다. 서연이는 나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나는 달이라면 서연이는 태양이었다. 나는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했지만 서연이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런 서연이가 있었기에 나는 좁고 어두운 내 세상 밖으로 가끔 고개를 내밀 수 있었다. 야, 이하은. 문 열어. 그날도 그랬다. 비밀번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는 늘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내가 힘없이 문을 열자 서연이는 치킨 상자와 맥주 캔이 든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우울할 땐 치맥이 약이지. 내가 사흘째 동굴 파고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나는 힘없이 웃으며 서연이를 안으로 들였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자리를 잡고 앉아 치킨을 뜯고 맥주를 마셨다. 서연이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의 시시콜콜한 일상, 막혀버린 스토리, 그리고 3년 사귄 남자친구 최민준과의 이별 이야기까지도. 그냥 내가 지겹대.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늘 똑같아서 재미없다고. 매일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너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 같다고 하더라. 서연이는 들고 있던 닭다리를 내려놓고 내 손을 꽉 잡았다. 미친놈 아냐? 걔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걔는 평생 이해 못할 거야. 서연이의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3년의 시간이 허무했고 내 전부를 부정당한 기분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그와의 관계가 끝나자 나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웃고 마시다 보니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 캔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알코올 덕분인지 아니면 서연이의 위로 덕분인지 지옥 같던 기분은 조금 나아져 있었다. 근데 너네 오빠는? 갑자기 내가 물었다. 취기가 오르자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도 못할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서연이의 오빠, 김지훈. 내게는 너무나 먼 사람이었다. 서연이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다. 아, 그 인간 말 막 요즘 엄마 성화에 죽으려고 해. 왜? 왜긴. 나이는 32인데 연애도 안 하지.
맨날 일에만 파묻혀 사니까. 엄마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선 자리를 알아보고 있거든. 무슨 변호사 딸, 의사 딸 아주 난리도 아니야. 서연이는 머리가 아프다는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쿵 하고 작은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김지훈. 완벽한 남자. 큰 키, 다부진 어깨, 명문대 건축학과를 나와 모두가 아는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남자. 가끔 서연이 집에 놀러 갔을 때 마주치면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으로 봤어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였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내 친구의 오빠였고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는 늘 좋은 향기가 났다. 반면 나는 물감 묻은 후드티에 며칠 감지 않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질끈 묶고 있는 모습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술 기우는 사람을 용감하게 만든다. 나는 가슴속에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나조차도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을 술김에 꺼내 보였다. 그 선 본다는 여자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비죽거리며 말했다.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너네 오빠가 좀 아깝잖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소리였다. 내가 뭐라고 감히 그를 탓깝다고 평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시련의 아픔과 알코올, 그리고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주는 미묘한 설렘이 뒤섞여 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얘야, 김서연. 나는 서연이의 어깨를 붙잡고 비장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뭐가 있다는 거야? 나는 가슴을 팡팡 치며 선언했다. 내가 너네 오빠랑 결혼할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끝내주는 형님이 되어줄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1초간 정지했다. 서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푸하. 야, 이하은. 너 진짜 제대로 취했구나. 뭐라고? 내가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해? 서연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래, 이건 그냥 술주정일 뿐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기억도 못할 허공으로 흩어질 농담.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남은 맥주를 전부 입에 털어넣으며 이 모든 슬픔과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전부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서연이의 부축을 받아 겨우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간질간질했다. 김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 옆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시련의 아픔이 잠시 잊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속은 울렁거렸다. 간밤의 일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내가 민준이 때문에 울었다는 것, 서연이가 나를 위로해줬다는 것, 그리고 뭔가 엄청난 실언을 한 것 같다는 어렴풋한 기억만 남아있었다. 에이, 설마. 그냥 술주정이었겠지? 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김서연이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 죽을 것 같아. 야, 이하은. 너 진짜 대박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2톤은 높아져 있었다. 뭔가 굉장히 신나고 들떠있는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하이텐션이야? 무슨 일이냐니. 너 어제 한 말, 나 엄마한테 다 얘기했다. 어제 한 말. 무슨 말?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간밤의 대화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 말이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끝내주는 형님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 뭐라고? 얘야, 너 미쳤어. 그걸 왜 말해? 그냥 술김에 한 소리잖아.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이건 숙취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근데 엄마 반응이 완전 대박이라니까? 엄마가 원래부터 너 엄청 예뻐했잖아. 그 말 듣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어머, 정말이니? 우리 하은이가? 그럼 너무 좋지, 이러시는 거야. 지금 선 보려던 거 다 취소해야겠다고 난리 나셨어. 야, 김서연. 장난치지 마. 그거 아니라고 빨리 말씀드려. 에이, 뭘 그래? 그냥 재밌잖아. 맨날 죽상하고 있던 우리 오빠 얼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서연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서연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지만 라는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타블렛 화면 위로 서연이 어머니의 기뻐하시던 얼굴과 김지훈의 무표정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어떡하지?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직접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뵌단 말인가? 어머니, 사실 제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따님분의 오라버니와 결혼하겠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상상만 해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서연이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대로 조용히 시간이 흐르면 모두가 그날의 해프닝을 잊어주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주말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낮고 차분한, 하지만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익숙한 목소리. 김지훈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아마 서연이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아, 안녕하세요, 오빠.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염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시간 괜찮나? 네, 괜찮아요. 잠깐 보지? 1시간 뒤에 너희 집 앞 카페에서.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에게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끊어진 통화 화면만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분명히 그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해 따지러 오는 것일 테다. 어쩌면 다시는 자기 동생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경고할지도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다. 1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딱 1시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옷장으로 달려갔다. 뭘 입어야 하지? 평소의 나처럼 물감 자국이 묻은 헐렁한 후드티? 그랬다간 역시 넌 그럴 줄 알았다는 경멸의 눈빛을 받을 게 뻔했다. 그렇다고 너무 꾸민 티를 내는 것도 우스웠다. 마치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 물론 그건 사실이었지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내가 고른 것은 가장 무난한 흰색 셔츠와 청바지였다.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어 입은 것처럼 보이는 조합.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평소에는 바르지도 않는 립스틱을 아주 옅게 발랐다. 거울 속에 나는 잔뜩 겁을 먹은 죄인처럼 보였다. 가서 무조건 사과부터 하자.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 해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사과 멘트를 연습하며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인 집 앞 카페는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그 길이 마치 수십 킬로미터처럼 멀게 느껴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밖을 보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는데 그는 이미 와 있었다. 저런 사소한 것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나에게 와 닿았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왔으면 앉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나는 거의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마시던 것으로 보이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저 오빠. 그게. 나는 준비했던 사과 멘트를 꺼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오물쭈물했다.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너무 취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서연이한테 장난으로 한 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머니께는 제가 다시 됐다.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분노나 경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냥 무표정했다. 언제나처럼. 그 얘기하려고 부른 거 아니다. 네. 그럼. 어머니, 요즘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선자리를 알아보시고 상대방 집에 연락하고. 정작 당사자인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긴 손가락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런데 내 덕분에 그 모든 게 멈췄다. 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 덕분에라니?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어머니는 지금 내가 너와 사귄다고 굳게 믿고 계신다. 아주 행복해하시지. 아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지금이라도 찾아뵙고. 아니. 그가 다시 한번 내 말을 막았다. 그렇게 하지 마. 네. 당분간만 이대로 두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당분간만 우리가 사귀는 척하는 거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댕하고 울리는 기분이었다. 사귀는 척 계약 연애. 드라마나 웹툰에서나 보던 비현실적인 단어들이 김지훈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 왜요? 말했잖아. 어머니의 성화를 피할 시간이 필요해.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해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선자리를 들고 오실 게 뻔해. 그의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이 연극에 동참해서 뭘 얻는단 말인가? 저한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 아주 미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너도 곤란하지 않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은 술주정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머니 성격에 실망하시는 건 둘째치고 서연이와 너 사이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건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다. 나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을 수습할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었다. 나는 이미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짝사랑이었다. 그런데 가짜 연인 행세를 해야 한다니. 이건 내 감정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았다. 분명 상처받는 건 나일 것이다. 이 연극이 끝났을 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참해질 게 뻔했다. 싫으면 거절해도 좋다.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해결하지. 다만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고 그 뒷감당을 하는 건 내 몫이 될 거다. 그는 선택권을 주는 척했지만 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거절하면 나는 서연이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서연이와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철없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수락하면 나는 내 마음을 담보로 위험한 연극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그와 연인 행세를 할 수 있다니. 비록 가짜일지라도 그의 곁에 잠시나마 설 수 있다니.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다.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었잖아. 이렇게라도 잠시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어리석은 희망에 기대고 싶었다. 좋아요.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나조차도 놀랄 만큼 작고 떨렸다.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내 대답을 들은 김지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착각이었을까? 그는 곧바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잘 생각했다. 그럼 몇 가지 규칙을 정하지. 규칙이요? 그래. 이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그래. 이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우리 둘 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는 마치 중요한 건축 설계도를 설명하는 건축가처럼 진지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이 계약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다. 당연히 서연이에게도 말해선 안 된다. 서연이한테도요? 그래. 그 녀석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너도 잘 알잖아. 비밀은 그걸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 둘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서연이는 내 최고의 친구였지만 비밀을 지키는 데는 소질이 없었다. 애초에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가족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한다. 호칭은 오빠로 통일하고 가벼운 스킨십은 허용한다.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정도? 그의 입에서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손을 잡는다고? 내가 김지훈의 손을?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테이블 밑으로 땀이 찬 손을 꼼지락거렸다. 셋째, 개인적인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 연극은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일 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한다. 이 세 번째 규칙은 내 가슴에 날아와 박힌 비수 같았다. 그래, 이건 연극일 뿐이지. 그는 나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은 철저한 목적을 위한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이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절대 서로에게 진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쐐기를 박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규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자신을 위한 방어막이었다. 그는 혹시 모를 감정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기야, 나 같은 여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건 아니겠지? 아마 이 연극에 과몰입해서 귀찮게 구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일 테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내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다. 나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미 내 마음은 그의 것인데 어떻게 감정을 갖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이 연극을 시작하기 위해 기꺼이 거짓말쟁이가 되기로 했다. 좋아. 그럼 계약 성립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얼떨결에 그를 따라 일어섰다. 가자.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가족 식사가 있다. 이 계약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거다. 네. 오늘 저녁이요? 그래. 어머니가 너를 초대하셨다. 미래의 며느리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라고 하시더군.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실전에 투입된다니. 지금 너무 갑작스러운데. 연습은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넌 우리 가족들 앞에서 늘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였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좋아한다는 눈빛만 추가하면 된다. 나를 좋아한다는 눈빛. 그는 그 말을 너무나 쉽게 했다. 그게 나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사실은 너무나 쉬워서 참아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 모를 것이다. 결국 나는 그의 차에 올라탔다. 서연이네 집으로 가는 길, 늘 서연이와 함께 떠들썩하게 가던 그 길이 오늘따라 숨막히게 조용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어떡하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표정 관리는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그때 그가 말했다. 긴장할 거 없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었지만 내 긴장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냥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그의 무심한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연극의 공범이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서연이네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나온 서연이의 어머니가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어머, 우리 하은이 왔구나. 아이고, 예쁜 것 어서 들어와.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속여야 한다니? 어머니,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얘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인데. 지훈이한테 얘기 다 들었다. 둘이 예쁘게 만나고 있다면서?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 녀석들.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거실에는 서연이와 서연이 아버지도 계셨다. 서연이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옆구리를 쿡 찌르며 윙크했다. 얘야, 이하은. 너 진짜 개 탔다. 우리 오빠를 낚아채다니. 능력자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이의 등을 가볍게 쳤다. 모두의 시선이 나와 김지훈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그의 커다란 손이 다가와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향해 말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은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온기가 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연기다. 규칙에 명시된, 허용된 가벼운 스킨십일 뿐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심장은 멋대로 반응했다. 그렇게 나의 첫 번째 연기가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연신내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셨고 아버지도 평소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하은이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니 아빠는 정말 좋다. 지훈이 저 녀석이 무뚝뚝해도 속은 깊으니까 하은이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렴. 네, 아버님. 그럴게요. 나는 거의 울 것 같은 심정으로 대답했다. 힐끗 옆을 보자 김지훈은 태연한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배우였다. 가끔씩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짓기도 하고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먼저 컵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켜보던 나조차도 잠시 우리가 진짜 연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을 때였다.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둘이 언제부터 사귄 건데? 왜 나한테는 비밀로 한 거야? 진짜 서운하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우리는 그런 세세한 설정까지는 논의하지 않았다. 내가 당황해서 눈만 굴리고 있을 때 김지훈이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했다. 내가 서연이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알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게 뻔하니까. 치, 뭐야. 내가 어때서. 서연이가 입을 삐죽거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위기를 자연스럽게 넘기는 그의 순발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그의 어깨에 둘러진 팔 때문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그의 차 안이었다. 나는 긴장이 풀려 녹초가 된 채 조수석에 기대어 있었다. 수고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연기 완벽했어. 오빠도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완벽한 연기. 그래, 이건 연기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내 어깨를 감쌌을 때, 미친 듯이 뛰던 내 심장 소리는 진짜였다. 집 앞에 차가 멈췄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내가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놀라서 그를 돌아봤다. 차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이 깊게 빛나고 있었다. 이하은.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내 가짜 연인. 그는 가짜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처럼. 선을 넘지 말라고. 꿈 깨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손을 뿌리치듯 차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고 그의 차가 소리 없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손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끔찍한 하루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하루이기도 했다. 나는 이 위험한 연극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지훈의 가짜 연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만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한숨부터 쉬었다. 책상에 앉아 웹툰 콘티를 짜려고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얼굴과 그가 정해준 냉정한 규칙들만 맴돌았다. 절대 서로에게 진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건 비즈니스다. 나는 그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임시 배우일 뿐이다. 내 웹툰 속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데 현실 속에 나는 감정마저 금지당한 가짜 연애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났다. 며칠간은 놀랍게도 평온했다.
김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마치 그날의 일은 모두 없었던 것처럼.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계약 계속 유효한 거 맞나? 혹시 그가 마음을 바꿔서 다른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심장이 멋대로 날뛰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나의 짧은 평화는 서연이 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하은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니?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지훈이 할아버님 팔순 잔치가 있거든. 장소는 호텔에서 간단하게 가족들끼리만 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족 잔치. 그것도 할아버님의 팔순년. 그 자리에 내가 가도 되는 걸까? 아, 제가 그런 자리에 가도 괜찮을까요? 얘는 또 섭섭한 소리 한다. 당연히 와야지. 지훈이가 자기 여자친구라고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할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꼭 와야 한다. 알았지? 어머니는 내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의 직계 가족을 넘어 친척들까지 얽히게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김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주 간결한 두 문장이었다. 토요일 저녁 6시. 준비하고 있어. 데리러 갈 테니.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푹 쉬었다. 두 번째 무대가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당장 무엇을 입고 가느냐였다. 우리 집 옷장을 전부 뒤져봐도 호텔에서 열리는 팔순 잔치에 어울릴 만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다. 내 옷들은 대부분 작업하기 편한 맨투맨이나 후드티, 혹은 가끔 서연이를 만날 때 입는 청바지와 셔츠가 전부였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옷을 사러 가야 하나? 하지만 어떤 옷을 사야 할지도 막막했다. 너무 과하면 촌스러워 보일 테고 너무 수수하면 그의 옆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여자가 될 것이다. 나는 침대의 옷들을 전부 꺼내놓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와의 세상은 이렇게나 멀었다. 옷 한 벌 고르는 것부터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약속 당일인 토요일 오후까지도 나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냥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대건축가 김지훈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에는 턱없이 모자란 모습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렀다. 설마 벌써 온 건가? 나는 허둥지둥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는 역시나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김지훈이 서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준비 다 한 건가? 아, 네, 거의요. 그의 표정을 보니 역시 내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 같았다. 가슴이 따끔거렸다.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내가 다시 옷을 갈아입겠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그가 작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전해주라고 하셨다. 내가 혹시 옷 때문에 신경 쓸까 봐 걱정하셨나 봐. 나는 조심스럽게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다. 그 안에는 우아한 진주 브로치와 옅은 회색 비대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내 검은색 원피스를 한순간에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이었다. 어머니께서 이걸... 그래.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이거 하고 나와.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어머니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분명 그가 준비한 것이리라.
어머니가 내 옷장을 본 적도 없는데 내 검은 원피스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소품을 준비하셨을 리가 없었다. 그는 내 고민을 눈치채고 내가 민망하지 않도록 어머니 핑계를 댄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이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나는 말없이 브로치를 원피스에 달고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그러자 거울 속에 내가 아주 조금은 그와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그는 팔순잔치에서 만나게 될 친척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큰아버지는 말씀이 좀 많으시고 고모는 질문이 많을 거다. 특히 내 직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실 테니 당황하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이셔도 정이 많은 분이시다.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만 잘 드리면 돼. 그는 마치 작전 브리핑을 하듯 말했지만 그 내용은 나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내가 겪게 될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나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연극의 감독이자 동시에 나의 든든한 파트너였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했다. 김지훈은 익숙하게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나는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지훈이 아니니.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야? 아니나 다를까 고모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훑었다. 김지훈은 나를 자기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기며 말했다. 제 여자친구 이하은입니다. 인사드려, 하은아. 우리 고모셔. 안녕하세요, 고모님. 이하은입니다. 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다. 고모는 나를 여전히 탐색하는 눈으로 보며 물었다. 그래, 하은 양은 무슨 일을 하나? 웹툰 작가입니다. 웹툰. 인터넷에 만화 그리는 거? 그거 돈은 좀 되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어떡해? 고모의 무례한 질문에 얼굴이 살짝 굳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김지훈이 나섰다. 고모, 하은 씨는 자기 분야에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데요. 저는 하은 씨의 그런 점을 존경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고모는 그의 말에 살짝 당황한 듯 그런가 하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며 작게 윙크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만 남은 것 같았다. 이것 또한 연기일까? 친척들 앞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연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진실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상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여자친구 이하은입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할아버님은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셨다. 그 침묵이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대로 근본도 없는 아이를 데려왔다고 호통을 치시면 어떡하지? 고개를 들 거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할아버님의 얼굴에 뜻밖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훈이 저놈이 제 애비를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아주 야무지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야. 그리고는 김지훈을 보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이제야 데려오다니. 잘해라, 이놈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다.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훈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힘에 나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렇게 가장 큰 산을 넘었다. 할아버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다른 친척들의 시선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나는 김지훈의 옆에 서서 그가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며 사람들의 대화에 간간히 미소로 답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시끌벅적한 연회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김지훈이 내게 말했다. 잠깐 바람 좀 쐴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에 와닿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힘들지? 그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그는 난간에 기댄 채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까 고모님 앞에서 제 편 들어주셔서요. 편을 든 게 아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내 웹툰 가끔 본다. 네. 제 웹툰으로. 나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다. 그가 내 작품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서연이가 하도 보라고 성화여서 한 번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군. 그림체도 좋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내가 재능 있다는 건 진심이다. 칭찬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사람에게서 듣는 칭찬.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굴이 분명 토마토처럼 빨개졌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었다. 가짜 연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평범한 연인들의 데이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님의 팔순 잔치 이후 나와 김지훈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짜 연인이라는 우리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 계약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저녁 먹었나? 어느 날 저녁, 마감에 쫓겨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는 의아해하며 답장을 보냈다. 아니요, 이제 먹으려고요. 나와. 10분 뒤에 집 앞으로 갈 테니.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처럼 일방적인 통보였다. 나는 잠옷 차림의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나가자 그의 차가 익숙하게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어디 가는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내가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차 안에 있던 종이 봉투를 내게 건넸다. 봉투 안에서는 따뜻한 김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왔다. 이게 뭐예요? 죽이다. 서연이한테 들었다. 마감 때 되면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고. 봉투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전복죽과 소고기 야채죽이 들어있었다. 나는 멍하니 죽이 담긴 용기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또다시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이걸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내 가짜 연인이 굶어 죽으면 곤란하니까.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가짜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의 행동 속에 숨겨진 다정함을 나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가짜 데이트는 일상이 되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다. 우리는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고 평일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함께 서점에 가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르기도 했고
내가 새로운 웹툰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는 군말 없이 차를 몰아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와의 시간은 언제나 편안하고 즐거웠다. 우리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했고 화려한 음식보다는 소박한 동네 맛집을 선호했다. 그는 내가 미처 말하지 않은 생각들을 귀신같이 알아챘고 나 역시 그의 무표정 속에 숨겨진 감정들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번은 우리가 동네 작은 카페에 앉아 각자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안경을 쓴 채 건축 관련 서적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진지한 그의 옆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남자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순간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 내 시선과 마주쳤다. 나는 너무 놀라 황급히 시선을 책으로 돌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킨 것만 같았다. 내 마음을 전부 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의 나직한 목소리에 나는 책으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아니요.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러자 그가 피식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그런 미소는 처음이었다. 늘 무표정하거나 아주 살짝 입꼬리만 올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 순간의 미소는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내 심장을 녹여내리는 것만 같았다. 너 가끔 보면 되게 재밌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멍하니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에 그 미소와 그 말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손을 잡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가끔 그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면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절대 서로에게 진짜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네 번째 규칙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 사이에 존재했다. 나는 그 벽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벽이 있었기에 나는 내 감정이 폭주하는 것을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등장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내 전 남자친구 최민준이었다. 어느 날 밤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익숙한 인형이 내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최민준이었다. 3개월 전 나에게 지겹다며 이별을 통보했던 남자. 하은아. 그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보고 싶어서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역겨움을 느꼈다. 지겹다고 떠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보고 싶다니. 할 말 없어? 비켜줘. 나는 그를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얘기 좀 해. 내가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싫어.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이미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순간 김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는 나에게 훌륭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최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한. 너 같은 애를 누가 만나줘? 아직도 그 좁은 방구석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겠지? 나 아니면 너 만나줄 남자 없어. 그의 모욕적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뭐라고 반박하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 놓지. 돌아보자. 그곳에는 김지훈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걸까?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서고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누구신데 참견이시죠? 최민준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물었다. 김지훈은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김지훈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내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지 마. 하은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꿈 깨시지. 그 순간 김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최민준의 멱살을 잡아채 벽으로 밀어붙였다. 한 번만 더 내 사람한테 함부로 짓거리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난다.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김지훈의 눈빛은 살벌했다. 최민준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가 사라지자 김지훈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세차게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의 그 한마디, 내 사람이라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혀서였다. 그는 내 눈물을 보더니 말없이 나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는 거야? 내가 늦게 와서 그래? 아니에요. 그는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나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그와 마주보기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가 내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얼굴을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요란한 벨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따르르릉. 서연이었다. 우리는 둘 다 화들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김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전화를 받았다. 왜?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나는 어색함과 아쉬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방금 전에 그 순간은 뭐였을까? 만약 서연이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의 일은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크고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김지훈의 관벽한 선자리 상대 박소희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믿기 전에 이미 약속을 잡아두었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다. 유명 로펌 대표의 딸에 본인은 첼리스트. 미모와 지성, 집안까지 완벽한. 우리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고급 한정식집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어머니의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훈 씨. 박소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흥미롭다는 듯이 물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그녀의 등장으로 나와 김지훈의 가짜 연애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박소희. 그녀의 이름은 이전에도 서연이를 통해 몇 번 들어본 적 있었다. 어머니가 지훈 오빠의 짝으로 점 찍어둔 완벽한 스펙의 여자. 하지만 이름으로만 듣던 것과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는 정말로 빛이 나는 사람 같았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트위드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는 윤기가 흘렀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 미소에는 사람을 끄는 매력과 함께 은근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나는 오늘 아침 서연이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신경 써서 꾸미고 나왔지만 그녀 옆에서는 잘 차려입은 하녀 같았다. 어머니는 박소희의 등장에 살짝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 소희 양, 어서 와요. 내가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 선물이에요. 박소희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건넸다. 어머니는 나요. 뭘 이런 걸 다 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빈손으로 온 내가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김지훈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짧게 인사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님 생신이신데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지훈 씨도 볼 겸. 박소희는 김지훈의 쌀쌀맞은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그래서 이분은 소개 안 시켜줘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쏠렸다. 김지훈은 내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긴장했는지 조금 차가웠다. 인사해. 내 여자친구 이하은 씨야. 그의 말에 박소희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와 김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자친구. 어머님,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아, 그게 우리 아들이 워낙 무뚝뚝해서 말을 안 했나 보네. 하하. 자자, 다들 앉아서 식사부터 하자고.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 내내 박소희는 교묘하게 나를 대화에서 소외시켰다. 그녀는 김지훈과 어머니하고만 대화를 나누었다. 클래식 공연 이야기, 최근에 다녀온 유럽 미술관 이야기, 유명 건축가들의 전시회 이야기. 내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이야기였다. 나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밥알만 씹고 있었다. 김지훈은 중간중간 나를 챙기려 애썼다. 내게 냅킨을 건네주거나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내 앞에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박소희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나는 더욱 비참해졌다. 하은 씨는 웹툰 작가라고 하셨죠? 갑자기 박소희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와, 신기하다. 그럼 하루 종일 집에서 그림만 그리시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는 잘 안 나오시겠네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정확히 내 전 남자친구 최민준이 나에게 했던 말과 같았다. 너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사람,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김지훈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박소희 씨 말이 좀 지나치군. 어머, 제가 뭐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훈 씨,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혹시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박소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직감한 것 같았다. 우리 사이의 어색한 기류, 어머니의 부자연스러운 태도, 그리고 김지훈의 과도한 방어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어리석은 술주정 하나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이 연극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디저트를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겼다. 김지훈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박소희가 내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하은 씨. 그녀는 나를 부르며 우아하게 찻잔을 들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할까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훈 씨랑 진짜 사귀는 사이 맞아요. 그녀의 돌직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 되게 어색해 보여요. 마치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녀의 말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나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근거. 굳이 근거가 필요한가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지훈 씨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지훈 씨는 하은 씨 앞에서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이 두 사람을 엮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훈 씨는 마지못해 따르는 거고. 하은 씨는 아마 지훈 씨를 진짜로 좋아하고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연극에 동참하고 있는 거겠죠. 맞죠? 그녀는 내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깨물었다. 내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박소희는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랬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지훈 씨의 취향은 절대 하은 씨 같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 나는 그의 취향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헛된 희망이었다. 나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잠시 이용당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가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는 순간 화장실에서 돌아온 김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이하은, 왜 그래? 그때 박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훈 씨, 마침 잘 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 솔직해지죠. 이 지루한 연극은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폭탄을 터뜨렸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 사귀는 사이 아니래요. 다 어머님이 꾸며낸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죠, 하은 씨. 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와 오빠를 번갈아 쳐다봤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찔렀다. 나는 김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그저 나를 굳은 얼굴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어차피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이제는 이 끔찍한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맞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어머니의 실망한 얼굴, 서연이의 배신감에 찬 얼굴, 그리고 김지훈의 무표정한 얼굴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식당을 뛰쳐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눈물로 젖은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달렸다. 내 어리석은 거짓말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서연이와의 우정, 나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어쩌면 진짜가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와의 희미한 가능성까지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텅 빈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에 짓눌렸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술주정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를 믿고 예뻐해 주시던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응원해주던 서연이, 그리고 김지훈. 그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을까? 실망감, 분노,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어떤 것이든 그에게 나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었음은 분명했다. 그날 이후 나는 동굴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핸드폰은 꺼두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을 것이 뻔했다. 서연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머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와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는 비겁한 거짓말쟁이였다. 며칠 동안 나는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작업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새하얀 타블렛 화면은 마치 텅 비어버린 내 마음 같았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웹툰 속 세상마저도 이제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늦은 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하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서연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몸을 웅크렸다. 가장 보고 싶으면서도 가장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이었다. 이하은. 너 이대로 문 안 열면 나 정말 화낼 거야.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열어. 서연이는 포기할 기색이 없었다. 결국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잔뜩 화가 난 얼굴의 서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다. 야, 너 왜 이래? 꼴이 이게 뭐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다. 나는 서연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미안해 서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미안한 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멋대로 군 우리 오빠랑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치 없이 굴었던 나지. 서연이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다. 서연이는 나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내 방을 보더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밥은 먹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뒤져 능숙하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내 곁에는 아직 서연이가 있었다. 따뜻한 죽을 한 그릇 비우고 나자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서연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엄마랑 오빠랑 엄청 싸웠어. 엄마는 오빠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치셨고 오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날 이후로 오빠랑 엄마 한마디도 안 해 집안 분위기 완전 살얼음판이야.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때문에 그 화목했던 가족이. 다 나 때문이야.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작은 내 술주정이었을지 몰라도 그 연극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건 우리 오빠야. 오빠도 책임이 있어? 아니, 어른인 오빠 책임이 더 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 사실 좀 이상했어. 너희 둘.
뭐가?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귀찮은 거 딱 질색하고 자기 일 아니면 절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한테는 달랐어. 널 챙겨주고 내 편을 들어주고 그건 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봤어. 오빠가 너를 보는 눈빛, 그거 진짜였어. 서연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몰라. 그 사람은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절대 진짜 감정을 갖지 말자고. 그건 규칙이었어. 규칙. 무슨 규칙? 나는 결국 그와 나 사이에 있었던 계약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4가지 규칙, 그리고 마지막 규칙이었던 감정 금지 조항까지.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서연이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와, 김지훈 진짜 멍청이 아냐? 뭐? 너 바보야? 그 규칙이 누굴 위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건 너한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한 말이잖아. 너한테 빠지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다잡으려고 만든 방어막이었다고. 나는 서연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완벽한 남자가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줄 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리 오빠가 널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너만 몰라, 너만. 서연이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오빠가 내 웹툰 챙겨보는 거 알아? 내가 작년에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혼자 속상해할 때 오빠가 출판사 다니는 선배한테 전화해서 내 작품 얘기하면서 엄청 화냈던 것도 알아? 내가 전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한테 전화해서 지하은 옆에 잘 있어주라고 부탁했던 것도 우리 오빠야? 이래도 모르겠어?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나를 위해 그런 일들을 했다고?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그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티를 안 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답답이를. 아마 자기도 혼란스러웠겠지? 동생의 제일 친한 친구고 늘 꼬질꼬질한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여자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바보같이 감정 금지 같은 규칙이나 만들었겠지. 서연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무심코 챙겨주던 죽, 내 옷에 어울리는 브로치를 사다 주던 세심함, 고모 앞에서 내 편을 들어주던 단호함, 그리고 그날 밤 최민준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던 그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연기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날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그의 침묵은 나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을까? 모든 것을 망쳐버린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을까? 오빠, 요즘 거의 폐인처럼 지내. 회사도 며칠 휴가 냈대.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신다더라. 서연이의 마지막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시 홀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비겁하게 도망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했다. 나는 그를 만나야 했다. 만나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진심이 무엇인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연아, 나 가볼게. 어디를? 너희 집. 서연이는 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그래, 가서 끝장을 봐해. 둘 다 그렇게 서로 삽질만 하다가 평생 후회하지 말고. 나는 서연이의 응원을 뒤로하고 집을 나섰다. 며칠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심장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을 품은 떨림이었다.
택시를 타고 서연이네 집으로 가는 내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당신의 진심은 무엇이었냐고. 집 앞에 도착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몇 번이나 초인종 앞에서 망설였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여기서 돌아서면 나는 정말 평생을 후회할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하는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공기 속으로 울려 퍼졌다. 내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익숙하지만 지쳐 보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김지훈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나예요. 하은이. 인터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돌아서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는 내가 알던 김지훈이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은 퀭했다. 희미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단정하던 셔츠 대신 구겨진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 완벽하던 남자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 고통,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비켜서며 내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술병과 과자 봉지들이 널려 있었다. 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던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짓눌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였다.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내 탓 아니야?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판을 키웠어. 너를 내 이기심에 끌어들인 건 나야?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이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이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었다. 서연이 친구라서?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사이에 정해놓은 그 규칙 때문이었어요? 내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했다. 전부 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넌 내 동생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너무 비겁했다. 너한테 내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면 지금의 이 편안한 관계마저 잃게 될까 봐 두려웠어. 널 영영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다.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저릿했다. 나와 같은 두려움을 그 역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술김에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어.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다. 핑계일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핑계를 붙잡고 싶었어. 그렇게라도 내 곁에 머물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이 외로워 보였다.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 가짜 연인 행세를 할수록
진짜 내 연인이 되고 싶어졌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났어. 그날 내 전 남자친구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사람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깨달았어. 이 연극은 이미 끝났다는 걸. 나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그는 뒤돌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런데 박소희가 나타났고 모든 게 무너졌지. 내가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뛰쳐나갈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널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널 상처 입힌 건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겁한 놈인지 그때 깨달았거든. 그의 모든 진심을 듣고 나니 나 역시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본 채 바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바보. 내가 말했다. 바보는 당신만이 아니에요. 나도 바보였어요. 당신이 나를 좋아해줄 리 없다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꼭꼭 숨겼어요.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그건 연기일 거라고, 나 혼자 착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나는 내 온기를 다해 그의 손을 감쌌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내 진짜 마음이에요. 내 고백에 그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은아, 너. 이제 우리 더 이상 연극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비겁하게 숨지도 말고 어리석은 규칙 같은 것도 만들지 말아요.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지만 내 모든 진심을 담은 입맞춤이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나를 깊이 끌어당겼다. 그의 서툴지만 뜨거운 입맞춤이 이어졌다. 더 이상 가짜 연인이라는 벽은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이마를 맞댄 채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고맙다. 나에게 와줘서. 사랑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 말에 그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미소가 번졌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그 후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가장 먼저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연인이 되었다는 우리의 말에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으셨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녀석들. 사람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둘을 꼭 안아주셨다. 서연이는 옆에서 내가 다 말했잖아. 둘이 바보같이 삽질만 한다고 하며 핀잔을 주었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흘렀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냄새, 거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내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여긴 내 가장 친한 친구, 김서연의 집이자 이제는 내 제2의 집이 된 곳이다. 내 맞은편에 앉은 서연이의 어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하은이 이제 정말 우리 새아가가 되는 거네. 나는 그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보았다. 그곳에는 내 사랑, 김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은 사랑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술김에 내뱉은 한마디. 그 어리석은 말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다. 이제 더 이상 연기는 필요 없다. 나의 웹툰 속 주인공들은 이제 더 이상 나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으니까. 술김에 한마디를 내뱉은 덕분에 나는 절친의 형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평생의 사랑을 찾았다.